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교수님께서도 혹시 어린 시절에 초능력 연마한다고 뭐 좀 훈련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유리겔라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숟가락 구부리기 정도는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관에서, 강유정의 영화관에서도 엑스맨과는 전혀 다른 조금은 찌질한 초능력자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능력보다 더 뛰어난 포스를 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엑스맨의 프로페서 X는 초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심지어 초능력자들의 군대를 만들어서 지구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겠죠? 엑스맨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리얼리즘 영화에서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Boone. Yes, Jim. I'm going into the next office. Yes, sir. 가령 그 영화에 벽 통과하기를 훈련 중인 장교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허무맹랑한 코미디 영화냐고요? 글쎄요. 아니라는군요. 대부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라는데요. 초능력자를 부르기엔 조금은 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민망한 실체 속에 감춰진 잔인한 비밀을 그린 영화, 초민망한 능력자들을 통해 숨겨진 비밀을 만나봅니다. 이 작품은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론 존슨이 집필한 논픽션 취재기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기밀이 해제된 미 육군의 비밀 문서를 취재한 책인데요. 테러의 전쟁 이면에 숨겨진 비이성적인 관계를 폭로하는 문제작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의 주인공 신문기자 밥 월튼이 한 사내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What have you seen lately? I've been watching the Loch Ness Monster in Scotland, England.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볼 수 있는 원격 투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게다가 그의 초능력을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비밀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We were trained to kill animals. What with our minds, that is correct. Just by staring at them. What kind of animals? One of our units stopped the heart of a goat. 앞에서는 진지하게 장단을 맞춰주는 밥. 그러나 노려보는 것만으로 염소를 죽인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속으로 그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첫사랑 여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밥. 그는 그저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하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뒤틀리기 시작하는데요. 편집장과 바람이 난 아내가 떠난다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남자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그도 전쟁터로 떠납니다. 종군기자로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로 한 건데요. 국경지대에서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밥. 우연히 한 미국인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찰에 찍힌 그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요. Len Cassidy? Len Cassidy. I mean, after Bill, he was the most gifted set of guy I ever met.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바로 몇 달 전 인터뷰했던 초능력자와 함께 비밀부대에 복무했던 그 군인입니다. 그리고 린 캐서디는 밥에게 초능력 부대의 실체를 확인시켜줍니다. 그저 미친 사람의 헛소리인 줄만 알았던 일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군인들을 제다이라고 불렀다지 뭡니까? You were a Jedi warrior. That's correct. I don't know what that means. I'm Sergeant First Class Lynn Cassidy, Special Forces, retired. In the 80s, I was trained at Fort Bragg under a secret initiative, codenamed Project Jedi.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as to create super soldiers, soldiers with superpowers. 쉽사리 믿지 못하는 밥을 위해 리는 책 한 권을 보여줍니다. 바로 초능력 부대의 창설자인 빌 장고라는 인물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고는 적군을 죽이지 않기 위해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전우들을 발견합니다. 그 광경은 마치 인간의 평화롭고 선량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순간 총에 맞은 장고는 The gentleness
is their strength. 천상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돌아온 그는 신지구군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폭력이 아닌 평화와 선한 기운을 모아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군대인 거죠. In a world torn apart by greed and hate, they would be a force for good, for peace. 린 역시 신지구군 소속으로 장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은 투지 능력을 비롯한 초능력에서 월등한 실력을 자랑해 장고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린의 말에 호기심을 느껴 취재를 하겠다며 나섰던 밥도 점차 신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라크 국경을 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타고 가던 차는 고장이 나고 지나가던 차에 얻어 타보니 Thank you for picking us up. No cars came by. How far is... 미국인들을 납치해 팔아넘기는 악당들의 차입니다. We can't let that happen. How are we going to stop them? There's 3 of them. They've got guns. We're Jedi, Bob. We don't fight with guns. We fight with our minds. What do you mean? Okay, let's say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fight these. We're going to use visual aesthetics to instill psychically in the enemy the disincentive to attack. 과연 초능력 부대 최고의 실력자로 통하던 린의 눈빛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통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자신이 초능력자라 주장하는 전직 비밀부대 요원 린과 실현의 상처를 달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밥. 두 남자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작품의 모든 이야기는 밥 일튼의 시각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밥은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초능력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가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이 지점을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영성수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개 현실에서 큰 상처를 겪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듯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수집에 빠진 겁니다. 얼핏 두 남자의 버디무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 영화는 조금씩 비밀부대에 얽혀있는 추악한 비밀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지난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렇다면 다시 과거의 비밀부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죠. 당시 상사들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린을 질투하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레리입니다. 연기파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력은 딸리는데 성공은 하고 싶은 레리는 점차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초능력을 강화시키는 실험을 시도한 거죠. 부하를 데려다가 몰래 마약물질인 LSD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매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Norm, give me the gun. 그 일로 인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장고는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온화함으로 지구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제다이 부대도 해체되고 말죠. This is a scientific report I've done on possible offensive psi applications, sir. 대신 레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능력을 살상 무기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초능력이 뛰어난 린이 그 연구에 이용되었는데요. 사람 대신 염소를 염력으로 죽이는 훈련을 했던 거죠. 이처럼 잔인하지만 결코 심각하지 않은 장면들은 감독의 스타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작자가 미국의 심리전을 일종의 정신병적인 도착으로 인식했다면 감독은 이를 조금은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영웅을 비꼬는 안티히어로 영화처럼 초능력을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군사적 폭력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노려보는 것만으로 염소를 죽인다는 이 황당한 발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실화이기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린디 잉글랜드 일병을 기억하시나요?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불명예 제대를 했었죠. 체포된 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말해서 더 큰 충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자인 론 존스는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거듭하는 동안 어떤 가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표면상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 미군의 초능력 부대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심리전 부대로 그 모습을 바꾸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렵사리 악당들로부터 탈출한 박과 린을 다시 만나보죠. 사막을 표류하던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는데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로 옮겨진 그들은 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장고와 재회합니다. 왜 장고는 이런 곳에 와 있는 걸까요? Hello, Lynn. 그리고 문제의 그 남자도 여기 있네요. Oh, good. The gang's all here. This is primarily a PSYOPs base. 80년대 실패로 끝난 줄만 알았던 초능력 부대는 심리전 부대로 명칭만 바뀌어 있습니다. 레리의 주도로 당시에 시도했던 실험들 역시 여전히 전쟁 포로들에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What is it? The dark side. 이 장면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포로들에게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제곡을 반복 청취시켜 정신을 교란시켰던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묘미는 무엇보다 대부분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화가 인도하는 대로 진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되묻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에도 이런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판타지나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지, 그런 질문들 말이죠. 또 하나, 화려한 스타들의 명연기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작품은 조지 클루니, 이완 맥그리거, 제프 브리지스, 케빈 스페이시 같은 내노라 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총직결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심각한 얼굴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초능력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모두 그동안의 필모그래피만큼이나 진지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초능력 부대에 대한 열망 역시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음을 영화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지함을 비꼬는 블랙 코미디의 매력, 이 지점에서 영화를 보시기 추천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줄곧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원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황당하고 폭력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은 아닐까요? 결국 이 영화는 전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ighness the Duke of York will give his inaugural broadcast to the nation and the world. 대영제국 박람회의 폐막 연설을 맡게 된 버티.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 버티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를 위해 새로운 언어 치료사를 물색한다. Your Royal Highness. Then Sir, after that. How about Bertie? Only my family uses that. 엉뚱한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와의 삐걱거리는 첫 만남. 이후 기상천외한 치료법을 통해 말더듬이 탈출을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이 시작되는데, 오늘 영화로 보는 심리학에서는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킹스 스피치를 만나봅니다. 어떤 생물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각이나 운동기관이 마비되는 전환장애 환자, 일명 히스테리 환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심리적 억압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위를 타락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오른손이 마비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신경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녀를 일명 히스테리성 장갑형 마비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 머티가 말을 더듬는 이유도 과연 심리적 억압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My husband is required to speak publicly. 말더듬으로 애를 먹는 남편 머티를 위해 언어치료사 로그를 찾은 엘리자베스. Something of that nature. Yes.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노예 계약을 맺은 이 남자. 그의 직업은 왕자.
대영 제국의 진짜 왕자입니다. 버티는 조지 5세의 차남이죠. 조지 5세는 집안의 시계를 항상 30분 앞당겨 놓는 근엄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평소에 어떻게 느껴왔는지 버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Get it out, boy. Said it would make me stop. He said I was afraid of my father and my children are damn well going to be afraid of me. Form your words carefully. 아버지와 함께 일기 연습을 하는 이 장면에서 버티는 마치 초등학생 꼬마처럼 긴장한 모습이죠. Just try it. 아들을 격려하던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아가야 했던 한나라의 왕자 버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심리적 억압 또한 가장 심했던 버티는 결국 심한 말더듬이가 되고 맙니다. 정신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억압이 가장 심한 대상이 바로 자신의 부모라고 합니다. 일명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아동이 5살이 되면 자신의 이성 부모에 대해서는 심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요. 동성 부모에 대해서는 한없는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이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계속 지니게 되면요, 결국 거세 불안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은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제 부모에 대한 증오심과 애착을 억압하고 스스로 자신이 미워하는 동성 부모의 역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는 버티의 증상, 과연 언제 튀어나오는 것인지 버티의 내면을, 그 속에 숨겨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한번 추적해볼까요? 연설을 해야 하는 긴장되는 상황. 옛날 얘기를 해달라는 딸들에게 아빠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상황. Yearning for a larger audience, are we, Bertie? 그리고 형의 놀림을 받는 모욕적인 상황에서 버티는 말을 더듬습니다. 영화를 통틀어 버티가 가장 말을 더듬는 모습은 바로 아버지 조지 5세의 서거 후 처칠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thought what you will call yourself? 그는 아예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죠. 버티의 말을 더듬는 증상의 1차적 이득은 왕이 되고 싶다는 그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차남으로서는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금기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왕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더듬는 증상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무의식 깊숙이 억압하게 된 것이죠. 킹스 스피치는 이러한 버티가 왕으로서 당당히 서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언어치료사 로그는 버티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의 문제가 혀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My job was to give them faith in their own voice and let them know that a friend was listening. 로그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노래와 춤, 욕설 등을 통해 버티가 억눌린 감정들을 털어놓도록 유도합니다. 이 털어놓기에는 굉장한 치유의 힘이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버티는 아버지와 형을 이기고픈 욕망과 사랑받지 못한 분노, 서열순위로 인한 갈등을 자각하게 됩니다. Listen to you by what right? By divine right, if you must. I'm your king. No, you're not. You told me so yourself. You said you didn't want it. Because I have a right to be, and I have a voice. 나아가 상황에 떠밀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영화 킹스 스피치는 말을 더듬는 이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을 더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요? 자신 안의 죄책감을 극복하면 누구나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는 것은요.
조스의 대성공이 헐리우드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대를 열어젖힌 지 2년이 지난 1977년. 역대 영화 흥행 기록을 가뿐하게 갈아치우며 지구인들을 미지의 우주 공간으로 인도한 작품이 등장했다. 바로 SF의 신기원을 세운 영화 스타워즈가 그것이다. 무려 28년의 대장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SF 시리즈로 자리 잡은 이 작품. 어떻게 스타워즈는 헐리우드를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이게 참 재밌기도요. 그 조스라는 영화가 개봉했던 당시와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조스가 500여 개관이라는 엄청난 개봉관을 잡은 데 비해서 스타워즈는 겨우 20개 될까 말까 한 수준밖에 개봉관을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20세기 폭스사가 흥행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에서도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77년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1억 3,4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 박스오피스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82년까지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에 벌어들인 돈만 13억 달러. 우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 넘고 부대 상품 수입은 그 3배에 이릅니다. 스타워즈 이전의 SF 영화, 말하자면 우주 영화 하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1968년에 만들어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물질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가득 찬 작품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이전까지 SF 장르는 예술 영화 감독들의 실험 정신을 그린 그야말로 저예산 B급 영화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SF 장르를 할리우드 주요 장르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인터뷰에서 자기는 장난감 만드는 사람이 됐었을 거다. 영화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타워즈 성공 원인과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시 미국이 처해있던 환경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실패와 물가 폭등 그리고 또 오일 쇼크 등의 악재를 만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영화에서도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영웅의 역할은 그 현실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타워즈는 결국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총명하지만 불운한 소년이 다스 베이더라는 악당으로 살게 된 일대기를 그린 셈입니다. 이 작품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캐릭터는 초월적 힘이 지닌 악마성과 매력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불안감과 미묘한 사회적 흥분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공 캐릭터들도 상당히 흥미롭지만요. C-3PO라던가 R2-D2 저는 오히려 이 스타워즈의 가장 좀 빼어난 배역이라고 하면 이런 조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C-3PO와 R2-D2의 기묘한 우정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삭막한 스토리에 윤활유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이들 못지않게 한솔로와 추바카의 우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특히 추바카는 항상 똑같은 소리만 내는데도 그 의미를 관객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웃음을 자아냈었죠.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그 서부극을 대체할 만한 현대의 신화를 찾고 있었다라고도 많이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가령 이게 먼 미래이기도 하고 우주여행인데 꼭 시작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글씨를 읽다 보면은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뭐 은하계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당구 신화가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건국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 짧은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또 미국인들의 컴플렉스가 되어 오기도 했는데요. 스타워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학설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이론 또한 역사가 부재한 미국인들에게 그걸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스타워즈는 선과 악의 대결, 우정, 출생의 비밀, 고난을 통한 성장 사실은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영웅담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을 받았던 건 뭐니 해도 사실은 볼거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워즈는 특이하게도 4편부터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4편의 얘기가 가장 대중적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1편과 3편은 당시 촬영 기술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컸었죠. 그래서 본인이 ILM이라는 특수 효과 전문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그 아카데미에서 시각 효과상을 14번이나 받는 등 할리우드의 특수효과 기술을 선도해왔죠. 어떻게 보자면 이 헐리우드의 특수효과 기술의 발전, 그 모든 역사가 한편으로는 스타워즈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6년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3,500장의 스토리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스타워즈 1편을 만들 때가 됐다고 선언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 다음에 뭐 포스가 대단한 걸 너희 어둠의 포스를 보여줘, 이런 유행어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 포스가 바로 이 영화의 그 흥미를 배가시켜준 또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고 물건을 움직이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 능력은 전자총과 같은 신기술에 가려졌던 인간의 정신 능력에 대한 그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서구적인 SF 영화의 동양적인 사상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다이란 말도 사실은 일본어 그 지다이게끼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다이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끈을 맨 그 복장을 하고 총이 아니라 칼을 쓰는 것도 재미있죠. 결국 스타워즈는 동서양의 그 신화, 철학, 그 문화, 역사 등 모든 분야를 절묘하게 모방해서 가상현실의 공간과 역사를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창조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헐리우드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스필버그와 이 조지 루카스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워낙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제작 방식에 있어서 할리우드 특유의 분업적인 성격을 벗어나 협동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협동하는 방식이 영화의 완성도가 높다는 인식은 SF 영화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영화 정보 고맙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도 오늘 보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信唔信有神？信啊！我咪神，神都係人嚟嘅，能夠把握自己條命，佢咪神。 1980년대 후반 모든 남자들이 한 영화에 열광합니다. 무심하게 씹고 있는 성냥개비, 동네 낙엽은 다 쓸고 다니는 긴 트렌치코트. 영화를 본 모든 남자들은 이 사나이에 매료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을 만든 장본인이자 홍콩 누아르를 창시한 감독.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액션 스타일리스트 오삼 감독을 만납니다. (1990년대에) 가장 빛났던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라면 당연히 오삼을 맨 처음 머리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오삼 감독은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를 통해 그 시절 홍콩이라는 도시국가가 머금고 있던 감정 과잉과 불안, 그리고 내적 고독을 표현해냈습니다. 물론 그때 그는 상업적이고 남성적인 총질 액션물을 찍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기억되는 영화는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남는 법입니다. 1946년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태어난 그는 3살 때 공산화된 중국을 떠나 폭력과 매춘이 질비한 홍콩의 한 빈민가에 정착합니다. 후에 그의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유년 시절 그가 유일하게 마음의 평온을 찾았던 은신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25살 때 홍콩 무협의 거장 장철 감독의 조감독이 되면서 정식으로 영화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7살 때 철한 유정으로 데뷔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도 못하죠. 그러던 그를 하루아침에 스타 감독으로 만들어준 영화가 탄생합니다. 그의 일생일대 대작 영웅 본색 시리즈인데요. 믿을 건 오직 우정뿐인 고독한 남자들의 세계.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배신과 복수. 사실 우정 대신 사랑이란 단어 쓴다면 일일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신파 소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는 남자들의 심판놀이가 거대한 서사로 승화됩니다. 동생의 죽음에 분노한 두 형님. 6발짜리 권총에서 수천 발의 총알이 발사되는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시는데요. 일찍이 샘 페킨파의 서부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나이들의 우정은 그렇게 오후삼식 홍콩 누아르로 재탄생됩니다. 그런 영웅 본색의 대성공 이후에도 홍콩 누아르의 수작으로 꼽히는 첩혈쌍웅, 첩혈가두, 첩혈속집을 연이어 발표하죠. 그러나 서서히 자기 스타일과 이야기를 복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바로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거죠. 하드 타겟, 브로큰 에로우 등을 연출하며 그는 헐리우드에도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페이스오프로 또 한 번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죠. 페이스오프는 안면 이식 수술로 삶이 뒤바뀐 형사와 범죄자의 이야기인데요. 얼굴이 바뀐 이 두 남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동화해가면서 정체성의 교환과 우정을 보여줍니다. 페이스오프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첩혈쌍웅에서도 두 주인공은 킬러와 형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고 서서히 서로에게 동화되죠. 오상 감독이 홍콩 누아르에서는 남자들의 우정과 정체성의 동일화를 보여주었다면 헐리우드에서는 정반대로 우정의 배신과 정체성의 파괴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가 말하고 싶은 우정이란 각자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은 위조 지폐로 담뱃불을 붙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무면 배우였던 주윤발과 별 볼 일 없던 오상 감독은 일약 홍콩을 대표하는 스타가 되는데요. 그 시절 많이들 주윤발 흉내를 냈었습니다. 무거운 긴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를 물고 거리를 활보하는 한량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아무도 돈을 태우는 것만큼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영화 속 누아르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까지 돈 따위 하며 마구 태울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영화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존재들인 거죠. 페이스오프의 흥행에 탄력받은 그는 탐 크루즈가 제작하고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2를 연출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빈약한 이야기 구조로 비평가들의 혹평을 감수해야 했지만 흥행에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2는 역시 100% 오후삼표 영화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완성해온 공식을 그대로 영화에 적용함으로써 변치 않는 그의 액션 스타일을 확인시켜줍니다. 반면에 아시아 최대 제작비를 들인 적벽대전에서는 액션 스타일리스트로서의 그의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가 늘 강조하던 우정과 정체성이라는 주제 대신 남자, 전쟁, 사랑과 같은 진부한 영웅서사 요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이미 영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스타일이 확실해진 그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더 이상 진부한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할 수도 그렇다고 완성된 스타일을 뒤집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웅이 필요했고 그는 우리에게 영웅과 낭만을 보여줬습니다. 비둘기의 작은 날개짓 하나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스타일 있는 감독. 항상 남겨둔다는 그 총알 한 발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작품을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을 연출한 변승욱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영과 서서히 심장을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고양이를 소재로 한 최초의 공포영화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영화를 연출한 변승욱 감독과의 소통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상호간의 어떤 관계랄까요? 관계성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공포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구성 간의 관계,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끼어졌을 때 그 피해자가 갖게 되는 상처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애완동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소연. 엄마가 우리 비단이 취향도 모르고 콧분홍이 대체 뭔 말이래. 그치? 어느 날 자신이 미용을 한 고양이의 주인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소연은 주인을 잃은 고양이를 맡기 시작하면서 단발머리 여자아이의 환영을 보게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영의 공포심은 점점 커져가고 연속되는 의문의 죽음. 죽음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고양이였는데 영화 속에서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것들이 우려의 시선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좀 서늘하고 섬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공포 영화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후자의 이미지들을 차용하기도 했죠. 고양이에 대한,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랄까,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을 풀어나가는 중심 인물이 박민영 씨가 연기하는 소연이에요. 예,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언니 집에 문이 없어요. 왜냐? 문 닫으면 무서우니까. 어릴 적에 어떤 사건에 의한 상처로 현재까지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원래 성격은 좀 밝은 성격이지만 트라우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어둡고 좀 외로운 그런 면면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희진 역할, 사실 일종의 고양이 수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구원자로도 그려지는 그 동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공포장 내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핍박을 받는 사회적 약자가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린 시진도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게 없는, 그래서 좀 더 순수하게 어떤 고양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고양이들과 더불어 어떤 자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과는 좀 상반되는 이미지를 좀 불러오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아이를 선택을 하셨군요. 영화에서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밀폐되어 있거나 좁은 공간들이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그게 결국 이제 공포의 장소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그런 짓을 할 것 같은 인물이 그런 짓을 한다는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에서 공간이 굉장히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장치인데 일상적인 공간이 일순간 어떤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랬을 때 공포는 더 배가 되는 이 마련이죠. 익숙한 공간이 낯선 공간, 두려움의 공간이 되는 것은 어떤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의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단아, 비단이 왜 그래? 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뚜렷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연출가의 색깔이 많이 배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감독님 전작이랑은 색깔이 달라서 고민 지점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결국 공포 영화라는 것이 관객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나 죽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관객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리고 관객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이 공포 코드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때 관객의 어떤 무의식을 잘 이해하고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이제 공포영화 보시면서 좀 무서워하는 부류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영화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도 한 말씀 어떻게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다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 잘못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동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랄까,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을 통해 우등 유전자의 아이들만 태어나는 미래 사회. 부모의 사랑으로 자연 잉태된 빈센트. 그는 완벽하지 못한 유전자 탓에 낮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동생을 위험에서 구한 빈센트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번 주 일요 시네마 가타카. 다음 주부터는 15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한여름의 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부터는 캠핑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영화도 보고 캠핑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매년 부천을 찾아가 보는데요. 올해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영화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평창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삼성